안녕하세요. 이원철입니다. 예. 이번 영상도 앞선 영상과 조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수업, 제가 이번 학기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영상을 탐구하고 인류 연 인공지능이라는 두 개 과목의 수강생들에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라 그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습자는 주체일까요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에다 괄호 열고 우리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주체일까요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에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 역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습자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학습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질문입니다. 학습자는 주체일까요? 우리는 주체일까요? 예, 그 질문을 몇 가지 사례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혹은 대학 강의실에서 늘 만나는 작은 창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실에서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적어도 100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했다고 생각하는데 100개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수많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계속 교실의 출입문을 확인해 보면 교실의 출입문은 모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예. 작은 창문이 있는 교실에서의 생활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창문이 교실 출입문에 배치된 계기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문헌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교실 출입문에 작은 창문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배치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어떤 정책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저렇게 작은 창문이 배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었겠구나라고요. 바깥쪽에서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몰래인 이유는 안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안쪽에서 수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외부의 누군가 관찰자에 의해서 그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약간 룰이죠, 룰.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현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바깥쪽에서 슬그머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문을 연 겁니다. 제가 작은 창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 창문은 정말 작습니다. 전체 교실 출입문의 크기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교실에서 창문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하고, 가끔 만나는 교실은 저것을 통유리로 바꾼 학교도 간혹 가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작은 창문이 있는 교실에서의 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몰래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렇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속된 표현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슬그머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슬그머니 들여다보는 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 태도를 설계하거나 수업을 설계할 때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교실 출입문에 있는 작은 창문이 발생시키는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창문을 저기에 걸려고 했던 분이 그 초기에 그 정책 의사결정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변화가 안쪽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로 외부의 장치와 인간 사이의 관계, 외부의 장치는, 그러니까 외부 하면 인간의 바깥쪽, 그 인공 장치는, 인공물 혹은 그런 장치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하건 감지하지 않건, 우리의 의식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건 다룰 수 없건, 우리의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건 다룰 수 없건 간에 외부의 인공물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지능형 장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점 지능형 장치는 늘어나겠죠. 추천의 형태로 지능형 장치가 우리한테 개입하기도 하고,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상위 링크를 보여주는,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과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경험하시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SNS, 그것이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사용하시다 보면 광고가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그게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 점점 더 그걸 일상적인 경험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난 뒤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와보면 제가 키워드를 검색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광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지능형 장치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표현이 좀 과한가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능형 장치는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되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그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서 늘상하게 되는 경험, 구글 검색창에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경험을 늘 해왔던 것처럼 지능형 장치의 추천이나 혹은 제안은 우리의 생각의 중요한 계기가, 중요한 재료, 생각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점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외부 장치와 인간 사이의 관계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건 종이책입니다. 읽는다는 것의 미래는 제가 쓴 책인데요. 저 책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이책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종이책은 앞에 말씀드렸던 지능형 장치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종이책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제안하지는 않으니까요. 제안하거나,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추천하거나 제안하지는 않는 거죠. 그 종이책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넘겨야 넘어가고 우리가 골라야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 장치가, 종이책이 하는 저 장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종이책을 읽으면 당연히 첫 번째 변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생각이 변하죠. 저 책의 딱 첫 페이지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할 겁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이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용 측면에서. 그런데 내용 측면, 당연한 그 내용 측면의 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 말고요. 저 종이책이라는 그 미디어 형식, 저 장치의 형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뭐 작품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의미에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 종이책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른 방법을 읽습니다. 그림은 전체를 한눈에 보죠. 종이책에 있는 줄글쓰기로 되어 있는 이 종이책에 쓰여 있는 이 줄글쓰기는 한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읽죠. 순차적으로 읽지 않고 이것을 전체를 한눈에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둘의 읽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매체 형식은 줄글쓰기입니다. 매우 특수한 전공, 그게 그러니까 예술을 다루고 혹은 미술을 다루고 회화를 다루는 매우 특수한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줄글쓰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체를 한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발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러면서 발생한 변화는 이제부터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그 약간 가설이자 제안입니다. 우리 인류는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고 체계가 구조화됩니다. 앞에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뒤에 것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종이책이라는 미디어의 형식이 변화시킨 우리의 생각의 변화, 생각 방법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책이라는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파피루스 이런 거 말고 두루마리 이런 거 일단 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묶여 있고요.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또 다음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책의 초기 단계, 이걸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00년 전 지금의 그 책을 읽는 아주 일상적인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언된 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사례로 증명된 예들이 있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쪽 사람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쪽 사람은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읽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읽는 방법이 있다고 해보세요. 읽는 방법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뭐냐면 소리내어 읽으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뭘 읽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읽으면 제가 뭘 읽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의 차이로 그 이후를 설명하는 또 가설은 이렇습니다. 독립된 개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 이 방법이 우리 인류 한 명 한 명을 독립된 개인으로 자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내가 현재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읽으면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속의 한 명으로 자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소리 내어서 책을 읽지 않죠. 소리 내어서 책을 읽는 경험을 하긴 합니다. 아주 어릴 때. 그 엄마나 아빠 앞에서 책을 읽을 때.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소리 내어서 읽게 하게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가 뭘 읽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읽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추고 어느 단어를 읽고 못 읽고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알고 싶어서 소리 내어서 읽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더 이상 그 아주 어릴 때 단계를 지나고 나면 소리 내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된 개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나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책이라는 장치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종이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내용이 아니고 종이책이라는 물리적인 형식, 그리고 두 번째 그 종이책을 읽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종이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이책이라는 장치를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종이책이라는 저 매체 혹은 저 장치를 만들었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장치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포함해 보면 학습자라는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교수자, 그러니까 학습자하고 교수자의 차이는 그러니까 현재 이 수업 상황처럼 형식적으로 맞춰져 있는 특수한 경우 빼고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큰 차이는 교수자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가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지만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학습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런 조건으로 보실 겁니다. 저 양반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저 양반은 이런 쪽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가정되지만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존재가 교수자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학습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존재와 알고 있지 않다고 가정된 존재입니다. 그게 학습자입니다. 교수자와의 관계에서 보는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의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내가 뭘 더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학습자는 그 배움의 지식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존재로 가정되고 교수자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존재로 가정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장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의도는 알 수 있겠지만 문헌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 만들어진 의도는 알 수 있겠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장치들 주변에 정확히는 학습자 주변에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 종이책이건 교실의 작은 출입문이건 물어보면 답변하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앞으로 꾸준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능형 장치이건 간에 이 장치들 주변에 계속 학습자 주변에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학습자는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우리는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종이책에 대해서 종이책의 저런 물리적인 형식과 종이책을 읽는 나의 읽는 방법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구나를 평소에 생각하면서 종이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변화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교수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제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장치들에 의해서 꾸준히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결과를 우리는 모니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것을 그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학습자는 혹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묘한 관계죠. 묘한 존재죠. 그렇게 해서 이 학습자를 부르는 이름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학습자를 부르는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한 20세기 후반, 1980년대 이후부터 교육학의 대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자는 주체다. 그러니까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을 그냥 입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다. 인지적인 과정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구성을 하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구성을 하건 간에 학습자는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그냥 입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자는 주체다라는 것이 교육학의 대전제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시게 되는 대표적으로 PBL 같은 수업에서는 학습자는 주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의 번역어는 서브젝트. 그러니까 그 서브젝트라는 번역어를 우리나라에서 주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학습자를 부르는 이름에 대한 현재 교육학에서의 답변입니다. 학습자는 주체다. 그리고 주체는 서브젝트의 번역어. 학습자는 주체일까요?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학습자는 주체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루기 전에 이 서브젝트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서브젝트는 아주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서브젝트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주체, 주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뭐 과목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옆에는 제가 사진을 캡처한 것은 네이버 사전에서 그냥 서브젝트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서브젝트가 아주 골치 아픈 단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젝트는 주체 혹은 주어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뭐 있습니다. 학과 과목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신이나 혹은 왕 앞에 엎드린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게 되는, 당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체하고 피실험자는 완전 정반대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아래 있는 브리티시 서브젝트라고 있는 저 어떤 수거, 예를 들면 그냥 하나 만들어진 그냥 사용하는 영국 국민을 말할 때 피플보다는 서브젝트를 씁니다. 지금도 영국 사회에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이 존재했고 아주 오랫동안 왕이 존재했던 나라.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린 자라는 의미로 서브젝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 같은 임상의학 같은 곳에서 하는 쪽에서는 피실험자라는 의미, 그리고 당하게 되는, 당하게 만들다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는 능동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단어가 서브젝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골치 아픈 단어에 해당합니다. 저 서브젝트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신 뒤에 궁금하시면 영어사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서브젝트라는 단어로 이제 러너, 학습자, 영어 표현입니다. 러너를 서브젝트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정처럼 학습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식이 나올지 모르는 존재, 그리고 나는 뭘 모르고 있는 존재고 저쪽은 뭘 알고 있다고 가정된 존재에 위치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주 많은 장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는 능동의 의미보다는 피동의 의미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러너는 서브젝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단어인 서브젝트,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전달한 지식과 정보를 그냥 입력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그래야 하니까요. 그냥 입력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 지식을 구성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혹은 구성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게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서브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브젝트를 주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주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체에는 피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입니다. 학습자는 주체인가? 학습자는 주체일까요? 여러분들만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학습자입니다. 주체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는 서브젝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데 학습자는 주체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체에는 피동의 의미가 없으니까. 학습자의 이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저 노란 책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장치의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풀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장치가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학습자 주변에 배치할 때와 어떤 장치를 배치했을 때 이 학생 쪽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장치를 배치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장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장치를 탐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그것들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질문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학습자 이름을 찾는, 그러니까 주체라는 이름 말고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찾고 있는 외곽경계 끄트머리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다루시면서 그런 장치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그 조건 하에서 학습자 혹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더라도 그 다중의 의미를 모두 담으려는 단어와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자는, 우리는 능동의 존재이기도 하고 피동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구조 안에 묶인 존재이기도 하고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장치가 주는 효과에 그냥 내맡겨져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장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재설계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에 그러니까 끼어들어 있는 피동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에 묶여 있는 피동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재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라는 점에서 그냥 주체라고 부르는 것은 난처한 것 같고, 필요한 것은 반대의 의미를, 정반대라고 하더라도 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더라도 다중의 의미를 모두 담으려고 하는 단어, 그런 단어와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파르마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저작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파르마코는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 존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파르마코는 의미입니다.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약은 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독은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 것을 동시에 부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단어가 오해를 덜 만들거든요. 학습자를 주체로 부르면 어떤 오해가 쌓입니다. 학습자 쪽에서도 쌓이고 가르치는 쪽에서도 쌓입니다. 하지만 학습자를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모두 담는 파르마콘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 그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학습자의 이름을 찾는 학습자라는 그 존재를 부르는 이름을 찾는 그 문제 혹은 그 연구 혹은 그 세계 혹은 그 경계선 혹은 경계선의 바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학생활 하시는 도중에.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